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뉴스플러스입니다. 2월 8일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공시를 통해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카 협의 중단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요동쳤습니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 상가에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부분이 재산권 침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증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식은 부분 검사지만 사모펀드 운용 실태를 비롯해 최대 주주 관련 사안 등을 모두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일주일간 상황을 보고 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서 지난달 저희 한국경제TV는 현대차그룹과 애플과의 전기차 합작 추진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그룹이 애플과의 전기차 협력을 부인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간 구체적인 협의설이 계속되어 왔던 만큼 이번 공시를 둘러싸고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일제히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습니다. 지난달 한국경제TV 보도가 나간 직후 내놓은 공시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현대차그룹과 애플, 양사 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CNBC는 애플과 현대차그룹이 곧 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타전했고 같은 날 월스트리트 저널도 애플카 생산이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전후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급기야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 끝내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현대차그룹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끝난 건 아니고 현재 ING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바 싸움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애플과의 협력이 성사되면 좋은 일이지만 안 돼도 당장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 역시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차와 협력을 희망하는 여러 고객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공시 내용상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에서 애플과의 협의 대상을 자율주행차에 한정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추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애플이 비밀유지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현대차그룹을 압박했을 가능성과 전기차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이번 협상 중단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늘 공시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공개발을 전면에 내걸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이사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에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투기 세력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어떤 곳이 개발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란 점입니다. 가령 실거주용으로 집을 샀는데 자칫 공공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우선 공급권은 나오지 않고 강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공공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개발 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집을 사고 팔지 말라는 경고인 셈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큽니다. 추후에 이제 대책이 발표한 내용대로 특별법 등을 이제 제정했을 경우에 그 법이 제정된 이전의 상황들을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헌법 제13조 2항에 따라서 소구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서 이와 함께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부지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 준공, 입주까지 현실화되려면 3, 4년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전부터 추진된 3기 신도시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지 확보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는 약 25만 호 규모로 기존 3기 신도시 물량보다 5만 호 정도 많습니다. 또 지금 발표하는 택지 지구는 아파트를 넣겠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인근 지자체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중에서 얼만큼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계획대로 아파트가 들어설지는 계획과 별개로 실현 가능성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특단의 공급 대책을 표방했지만 속도전에 급급해 현실성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카드사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금리가 2자릿수로 높고 담보도 없기 때문인데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부가 만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준 대출 규모는 약 116조 원. 정부는 이를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카드사들, 바로 카드 대출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신금융업계에 만기 유예된 카드론 등 대출 규모는 약 2,800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은행에서 만기 유예된 대출이 77조 원인 것에 비하면 규모는 매우 적지만 문제는 건전성입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대부분 담보가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낮지만 카드 대출의 경우 100% 신용으로 이뤄집니다. 게다가 대출 금리 역시 카드가 훨씬 높은 상황.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약 14%에 달해 은행 대출 금리를 크게 웃돕니다. 만기 연장이 종료될 경우 연체율 폭탄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대출 만기 유예 착시 효과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유예가 끝나면 연체율이 폭등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게 신용 대출이다 보니까 그 은행에 비해서 리스크는 더 크게 노출될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과연 그 좀 연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 아니면은 제대로 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라는 거를 미리 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00% 신용으로 이뤄지는 카드 대출이야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서바이벌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 크래프톤이 한국에서 장장 8주간 이어지는 글로벌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올림픽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축제를 강조하며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외국인들이 하나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합니다. 곧이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인솔에 따라 격리 장소가 마련된 숙소로 이동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대회인 펍지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S에 참가할 선수들을 맞이하는 건데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대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해 동시 진행되지만 미국과 유럽, 동남아 지역 선수들은 접속 환경을 고려해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글로벌 이벤트인 만큼 선수와 팬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이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대회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8주간 경기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방역만큼 달라진 게임 운영 방식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상금 350만 달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지는 데다 후반부로 갈수록 각 팀이 얻어가는 상금이 오르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선수와 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매주 승자가 달라지는 위클리 서바이벌 시스템을 통해 대회의 재미를 높일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게임이 가진 높은 인기와 달리 e스포츠 흥행 성적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온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 가진 특유의 혁신방 정식이 방역과 재미를 동시에 잡아 게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슈플러스 첫 번째 주제는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증권사 검사 단행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그리고 부국증권이 검사 대상입니다. 이 사모펀드 부실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최대 주주 변경 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분야를 강화한 금융감독원.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증권사의 사모펀드 설정과 운영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영업일간 진행된 이번 부문감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됐는데 필요할 경우 현장 검사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 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의 초점은 사모펀드에 맞춰졌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국내 증권사 가운데 세 번째로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은 사모펀드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 확대를 꾀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시장 진출 이후 영화펀드와 수익형 부동산 펀드 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의 설정이 적정한지 살피는 차원에서 부문감사에 나섰다는 입장.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오 상장사인 헬릭스미스의 부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10월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 3곳에 390억 원을 투자했지만 316억 원가량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간 거래 업체인 팝펀딩과 관련한 사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건데 이 사모펀드의 운용 주체 중 하나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메리츠증권과 부국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도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주주 변경보고 및 인수계약과 관련해 서면검사를 진행 중인데 필요하다면 현장검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부터 메리츠증권, 부국증권까지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몇몇 증권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증권, 한국거래소 같이 업계 전반에 대한 칼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 업계 전반에 대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3주간 진행하고 그룹 계열사 임원대출과 삼성합병, 승계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대표를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보하고 착수할 예정인데 11년 만에 처음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까 노심초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123건의 불공정 거래 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 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검사 강도를 높이는 이유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시작된 금투업계 감독 감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론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동학개미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감원은 분쟁 조정 강화 등 조직 개편을 하고 자산운용 감독국에 검사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자본시장 관련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미흡한 정책과 감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업계에게만 전가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이 언급한 금감원 독립 등을 위한 치적 쌓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독립도 중요한데 업계 발전에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금융투자업계는 겹겹이 쌓인 당국의 검사로 인해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슈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혈세만 줄줄 새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31만 명 감소했고 구직을 단념한 취업 포기자도 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지수희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1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노 씨는 코로나 상황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원래는 딴 데를 가려고 나왔다가 이게 터지면서 더 없어가지고 이제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나이도 조금 이제 마지노선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있어서 올해 안에는 좀 끝내고 싶은데 코로나가 안 끝나서. 한 기업에서 운전기사 업무를 하던 김 씨는 지난해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못해 실업급여를 타고 있습니다. 이후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대부분 다 해고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으로 2030 청년들의 일자리는 31만 명 감소했습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 취포자도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심화됐지만 사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정부는 정권 초기 재정으로 청년 공공 일자리를 공급해 20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공공 일자리는 단기 알바라는 오명을 낳았고 정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매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 스스로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이 청년들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번 사람 뽑으면 절대로 해고 못해.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뽑질 않아 버려요. 제대로 된 기업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이거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2025년까지 병역 숫자 써서 190만 명. 그렇게 계획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대재해법, 공정경제 3법 등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나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개입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저임금도 부분도 지난 4년을 돌이켜 나서 보면 사실 그전 4년하고 올라간 폭이 차이가 없으니까요. 부작용은 훨씬 커요.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렸더라면은 부작용이 그래도 이렇게 크게 안 나타났을 텐데 그 현실을 잘 반영 못한 정책들 속도 조절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민간 쪽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은 IT, 디지털 등 미래 유망 산업들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청년 고용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정 부담은 크고 효과는 떨어지는 공공 일자리보다는 현금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이 고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채용을 하면 임금을 일부 지원해주겠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렇게 단기 채용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성과도 운영도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청년 취업난.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일경험 지원이라는 이름의 고용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청년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채용 인원 1명당 월 88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352억 원을 써 5만 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뤄진 채용은 2만 3천 명,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목표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실패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 공고를 보고 자기가 이 공고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그냥 무작위 지원자가 너무 많았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도 저희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단기간에 수천억 원을 풀어 일자리를 급조하다 보니 지원금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또 다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월 19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민간 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5,611억 원, 지원 대상은 IT 분야로 제한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사업계획서만 요령껏 작성하면 정부 지원금을 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디지털 분야가 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많나요? 네, 많아요. 그냥 어떤 기업도 다 가능해요. 사실 말 그대로 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뭐 미용실 이런 것들이 좀 아닌 이상 한마디로 논수령 그 서수령 마냥 그냥 백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어떻게 채용을 할 건지. 채용 공고에는 IT 직무인 웹 개발이었지만 실제 업무는 마케팅이나 사업 보조를 하게 돼 고충을 겪는다는 청년들의 글이 포털에 속속 올라올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쇄도하는 신청 업무를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 사후 검증은 사실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랑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본부에 접수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환수율 제가 시스템에 조회해봤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청년 일자리 7만 6천 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 전체 실업률이 4% 정도인데 청년층은 9%, 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네. 코로나발 고용 절벽이 유독 이 청년층한테 피해를 더 크게 준 것 같은데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요. 예. 하향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향 취업한 데가 주로 대면 서비스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호텔부터 그다음에 뭐 관광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럼 예.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래 가지고 직격탄을 맞으니까 청년들이 다른 계층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 경우는 사실 일자리 다른 그 일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데 그렇죠. 못 갔던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청년들 경우는 뭐 이중 고용을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향 취업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학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저학력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고학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경우는 사실 그 학력 정도면 더 좀 질 높은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다가 코로나는 그쪽에 그냥 집중타를 때렸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일자리 피해도 굉장히 양극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계층들이에요. 왜 예. 고학력이고 나름대로 들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냥 날개가 툭 쳐져버려져 있는 정말 참 슬픈 그런 현실이죠. 그렇군요. 네. 이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는요. 예. 다른 계층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령층의 어떤 일자리 문제랑 청년층은 서로 다르게 돼야 되거든요. 예.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만큼 청년과 고령층의 학력 격차가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예. 고령층은 뭐 사실은 옛날보다 학력이 좀 낮고 이게 높잖아요. 근데 고령층의 어떤 필요한 사업을 그대로 한 거예요. 마치 뭐 공공 일자리 사업 같은 거, 그리고 뭐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당을 줘가지고 하는 이런 일자리인데 예. 사실은 좀 청년들 경우는 자기가 배운 거, 또 기량도 발휘하고 또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일자리 가지고는 청년들은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년 고용 내지 청년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처방을 한 거고, 그다음 그 처방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령층과 같은 뭐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뭐 복지성 그런 일자리 사업을 예. 하다 보니까 청년 사실 일자리 정책은 뭐 없었다 하는 게 사실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수당 얼마 준다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여기서 희망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정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 수준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정부의 그렇습니다. 정책, 일자리 정책은 아직도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의 수준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마치 고령층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사업의 차이가 과연 뭐냐. 차라리 청년들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NS부터가 굉장히 정보에 대한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좋은 일자리 찾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싹 없고 뭐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요건 잡으면 이런 쪽 가면 얼마를 줄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매칭이라 그러는데요. 잠 매칭이라 그러는데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청년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입으로만 다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 무척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 청년 일자리에서 가지고 크게 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이 일하러 들어갔는데 노동시장에 진입 장벽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기득권의 어떤 장벽 때문에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가봐야 비정규직입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장벽의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청년들 경우는 다 고학력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교육 정책은 보게 되면 맨 입시제도만 하고 있어요. 학생들 선발하는 것만 하지 학생들을 가리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키우느냐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교육 좀 뜯어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산업 정책도 감안해 보게 되면 점점 어떻게 가냐 그런다라면 그래 그냥 이 좀 어려운 기업들 일자리 유지해라. 그거 돈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려운 기업에 일자리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장에 청년들 가라면 가겠습니까? 간들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산업 정책도 뜯어 고쳐가지고 뭐 어떻게 요즘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산업들 많잖아요. 그쪽에서 막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사실 이제 그쪽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규제 푸는 겁니다. 규제 풀어주면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더 쫙 뻗어나가면서 사람들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본다라면 노동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이 같이 녹아나야지 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그냥 단순하게 뭐 노동정책에 일부러 수당 얼마 주고 뭐 이름 하나 다 표로 내걸어 가지고 청년 일자리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예 안 하겠다는 거랑 같다. 면피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으로 전날보다 83명 줄었습니다.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였던 작년 11월 23일 이후 77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향후 일주일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 부동산 매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이 꼽혔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79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설문 실시한 결과 올해 부동산 매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마용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매입 유망 지역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선 교통 호재와 가격 선도 지역, 재개발, 재건축 개발 호재와 저평가 지역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결산 주총일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는 정기 주총 일주일 전까지 사업 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주주총회 이후 3월 말까지였는데 주총 이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또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 상근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고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오늘 카카오 및 계열사 전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다짐은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 서약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 의장의 카카오 주식 보유 규모는 10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롯데칠성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금요일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대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은 털고 올 상반기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 덕분입니다. 일단 지난해 롯데칠성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 감소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7.1% 줄었습니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은 3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 음료 부문은 영업이익이 133억 원 감소했지만 주류 부문은 272억 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 회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인데 주류 부문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롯데칠성의 주류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처음처럼과 클라우드, 청아 등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롯데칠성의 주류 부문은 하이트 진로 등 경쟁사에 다소 밀리기도 했고 일본 불매운동 여파 등으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롯데칠성의 주류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클라우드 다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 올해 특히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거리두기 강화로 억눌렸던 외식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혹시 수제 맥주 드시나요? 네, 저는 오히려 수제 맥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떠오르는 게 친구들 보면 곰표 맥주 많이 먹는데 저도 이렇게 먹고 싶어서 가봤지만 쉽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국내 수제 맥주 신규 규모는 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5% 신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최근 충북 충주 맥주 1공장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줄여서 OEM이라고 하죠. 이 공장을 OEM 기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수제 맥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보다 OEM 사업을 통한 수익성 강화를 계획 전략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곰표 맥주의 위탁 생산 또한 맡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수제 맥주 브랜드와 협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맥주 공장 가동률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주류 부문은 수요 회복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호재 둘 다 좀 적용이 되는 모습인데 걱정되는 건 지금 음료 부문입니다. 실적만 보면 지금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최근 롯데칠성은 6년 만에 주력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체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달부터 칠성 사이다는 6.6%, 펩시콜라는 7.9% 올랐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4.7% 정도 오른 거고요. 소비자는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투자자는 주력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상승을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키움증권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회사 전체 음료 평균 판매가가 2.9%, 국내 음료 평균 판매가가 4.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을 올리면서 실적 방어에 나서주는 모습인데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고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언제쯤 실적에 반영이 될까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부터 수요 회복과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부터라면 그래도 지금 매수에 나서기는 좀 이른 게 아닐까요? 네, 투자 시기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난 1월 8일 이후로 단 하루를 제외하고 롯데칠성에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18조 1,580억 원가량을 뺐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자금 한 차례 뺐던 지난달 20일 이후로 보더라도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수로 이렇게 보자면 한 달 가까이 지금 자금을 넣고 있다는 건데
건데 수급을 보면 그래도 1분기 전망이 괜찮은가 봅니다.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롯데칠성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1%,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외에 롯데칠성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또 있는데요. 첫째는 일본 불매운동 등 대외적인 리스크고요. 둘째는 서울 강남 일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초동 부지 개발과 관련한 기대감입니다. 인근 삼성타운의 2배에 달하는 크기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7,250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는 곳인데요.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서초구가 해당 부지의 개발안을 담은 재정비안을 마련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기대감을 받았었고요. 향후 이 안이 본격화되면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뭐 지금 들어보면 업황 개선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모습인데 증권사들이 보는 목표 주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롯데칠성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잡았습니다.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17만 원을, 하이투자증권은 16만 5천 원을 적정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셨듯이 롯데칠성 현재 주가 13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17만 원까지 제시가 됐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종목보다는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 또 공매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5월 2일까지로 연장이 됐는데 그럼 당장 5월 3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일단 대형주부터 다시 개시하겠다는 겁니다. 코스피 200, 또 코스닥 150이면 한 350개 종목 정도 되는데 전체에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종목 수로 보자면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싶거든요. 네, 종목 수에 따른 비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종목이 한 910여 개 정도니까 이제 비중으로 보면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1,470개 종목이 상장돼 있어서 한 10%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 50%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아, 네, 이렇게 또 표로도 보고 듣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사실 시총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 부분 재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에 공감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코스피 200이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 정도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인 셈이고요. 코스닥 150에 속하는 종목 역시 공매도 잔액 비중이 74%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다 싶은 상황인데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이 공매도 잔고 이걸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공매도 통계 자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 화면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공매도 잔고 금액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호텔신라가 뒤를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상장 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으로 보면 롯데 관광개발과 두산 인프라코어, 셀트리온 순이고요. 이 시장 구분을 코스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으로 1위는 HLB, 2위는 KMW, 3위는 신라젠입니다.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물론 유용하긴 하지만 조회 날짜를 이렇게 살펴보면 2월 3일입니다. 최신 데이터는 없습니까? 이게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에 따르면 의무 발생 기준 날로부터 이 영업일이 되는 날 장 종료 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3일 자료를 2월 5일 장 종료 후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이 자료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인 겁니다. 네, 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공매도 통계 자료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확인 날짜, 가능 날짜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 항상 궁금한 게 이제 대차 거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대차 잔고라는 건 증시에서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고 남은 물량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요. 빌린 주식이 모두 공매도로 활용되는 건 아니어서 대차 거래 잔고를 곧 공매도 예정 물량으로까지는 볼 수 없고 참고하시는 정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대차 잔고 이 공매도 선행 지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대차 정보에 대해서도 앞서
보여드린 홈페이지 화면 왼쪽 부분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차거래에 관련된 정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금투협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일단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한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성 종목이 뭐 그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구성 종목 변경에 따라서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구성 종목 변경과 관련한 사항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정보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는 이 화면이 가장 최신 공지입니다. 첨부 파일을 누르면 시장별로 편입 편출 종목과 함께 구성 종목 전체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면 지수 운영과 관련한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매도 관련 정보 찾는 법 잘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네. 개미들의 삼기도문이라고 돼 있네요. 삼기도문이 뭐죠? 혹시 종교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종교는 없는데요. 네, 저도 종교는 없는데 기독교 등에서 주기도문 외우시죠? 이건 삼성전자와 주기도문을 합친 말인데 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보시듯이 10만 전자도 이루어지리라. 다만 95층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삼기도문을 읊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95층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네. 95층입니까? 이게 95,000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이런 의미인데 너무 높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9만 원대로 최고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은 8만 원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너무 고점에 진입을 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이 이런 삼기도문을 읽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개인들의 삼성전자 평균 매입 단가가 86,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5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3.5%에 좀 달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피해가 있으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네, 오늘이 아니고 올해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삼성전자 주식만 개인들이 13조 넘게 샀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새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거 좀 유입이 되면서 이들의 매수세가 대표적인 우량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는데 수익률은 좋지 않았다. 네. 이 주가가 요즘에 좀 정체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파셔야 될지 더 갖고 계셔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를 보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파는 손절매보다는 더 사서 물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10만 원이 넘는 목표가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흥국증권은 이번에 각각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앞으로 전망이 좀 밝기 때문인데요. 예. 일단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전분기보다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가 굉장히 뚜렷한 만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배당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간 지금처럼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을 하되 이 규모를 2천억 원가량 좀 늘렸거든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증권가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골프 아님주의라고 돼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바로 클럽하우스 얘기인데요. 클럽하면 뭐 골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춤추는 클럽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SNS 클럽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SNS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여기에서 공매도 관련한 좀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 4일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정치인 가운데서는 최근에 박영선 전 장관이 가입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요즘 대거 가입하고 있는 SNS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유명인들이 가입해서 그럴까요? 이 SNS의 특징이 바로 폐쇄성인데요. 일단 기존 가입자의 초대를 받아야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초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대기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가입하면 초대장이 단 2장만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 초대를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초대권을 판다는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까지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명 인사들은 사실 예전부터 SNS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왜 최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SNS 같은 경우는 글이나 이미지로 좀 소통을 하는데 이건 목소리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일단 방을 만들어서 대화할 사람을 초청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듣고 또 손들기 버튼을 클릭만 하면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업인들이 모인 대화방이 좀 줄을 이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왕자를 부산 사투리로 읽는 방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고요. 일본은 유명 연예인이 술 마시고 아무 말이나 하는 방도 인기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매체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고립됐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 SNS가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만남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활용한 SNS라는 점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음성을 듣고 있으면 마치 개인들이 전화하듯이 가깝게 느껴지는 건데 이게 좀 큰 특징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클럽하우스가 지난해 말에 가입자가 6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만 명 가까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기업 가치도 10배 가까이 좀 뛰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 서비스가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베타 서비스인데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온다면 기업 가치는 더 크게 뛸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네요. 네. 이 기업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먼저 디스코드라는 것도 음성 SNS로 굉장히 화제를 모은 바가 있죠. 한 업체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미래가 음성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기도 했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장악한 이 소셜 미디어 같은 그런 미래가 목소리가 좀 지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새로운 트렌드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여름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던 낙관적인 전망을 불과 11일 만에 뒤집은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 면역 달성이 늦어지는 이유로 백신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던 것보다 실제 백신 확보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꼬집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백신이 생산되도록 힘껏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부족 외에도 또 하나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열흘마다 2배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다음 달 말이면 미국에서 지배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영국발 바이러스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35에서 45%가량 더 강하다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월이면 영국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의 확산세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엘리엇은 스펙에 사용할 자금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200억 원가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들과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스펙의 자금 조달 규모는 8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이미 최소 116개의 스펙이 3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작년 10월에 도발성 발언을 한 뒤로 중국 정부가 반독점이라는 명분하에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반독점 행위 단속을 위한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민일보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플랫폼 영역에 관한 국가반독점위원회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매체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기아차에서는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중장기 전략인 플랜 S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발표합니다. 애플과의 협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와 키움증권을 비롯한 기업 실적 발표도 이어지겠습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대만 증시에 춘절 연휴로 휴장이 이어진다는 점까지